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표적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고혈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알부민류의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린 알부민, 그러니까 랜덤 유린의 그 알부민과 크레아틴의 레이셔를 측정했을 경우에 알부민료의 그 양이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알부민료의 레벨은 3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00은 미세 알부민, 300 이상은 이제 그 마크로 알부민 유리아, 프로테인 유리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적인 의미 있는 알부민료의 비율이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의 35%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미세 알부민료가 있는 경우에 없는 환자와 비교했을 때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면 이런 미세 알부민료가 있는 환자한테서 또 시간이 흐를수록 신장 기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미세 알부민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없는 군보다 미세 알부민이 있는 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이런 미세 알부민료가 높은 것이 분명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혈압을 치료함으로써 미세 알부민료가 감소가 되었을 때 과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감소하겠느냐. 다음은 라이프 연구의 서부 연구로서 보고된 건데요. 이니셜부터 미세 알부민이 높은 군과 팔로우업에서 높은 군, 두 번째는 이니셜에 미세 알부민이 높았던 군과 그다음에 팔로우업하면서 낮아진 군, 그리고 이니셜에 알부민료의 레벨이 낮았던 군과 팔로우업에서 높았던 군, 처음부터 낮은 군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이니셜에 높았던 군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알부민료를 낮췄을 경우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니셜에 낮았지만 팔로우업하면서 미세 알부민료의 레벨이 올라가는 군에서는 가운데로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서 알부민료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지만 알부민료의 감소도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부민료의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딥스틱인데요. 이 딥스틱의 단점은 환자의 비중, 너무 탈수가 돼 있거나 또는 수분이 많거나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비중에서의 결과값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딥스틱에서 1 포지티브 이상인 경우 미세 알부민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소변을 모을 수 있지만 이건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가장 릴라이어블한 값은 아침에 측정한 랜덤 유린에서 알부민과 크레아틴의 레이셔로 측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환자한테서의 기본 검사에서 우리가 미세 알부민료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소변 검사는 이제 딥스틱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와 혈뇨, 당뇨 또는 미세 알부민료를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득 수준별 또는 지역별 합병증 검사를 본다면 이 혈액 검사와 다르게 소변 검사율은 생각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현재 또 50%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미세 알부민료 또는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혈압이 있는 환자한테서는 심장이 두꺼워질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심장에 고혈압에 의한 압력이 전달이 되면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근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혈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런 압력에 노출이 된다면 결국에는 말 어댑테이션이 돼서 결국에는 이센트릭한 모양의 변화와 기능의 저하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비대가 있는 경우에 환자의 예는 어떤가에 대한 것을 보시면, 신비대가 있는 환자가 신비대가 없는 환자보다 어떤 모탈리티, CV 모탈리티라든지 MI, 스트로크, 그다음에 올코즈 모탈리티 같은 여러 메이스의 중요 아웃컴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이벤트의 발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비대가 있으면 우리가 표적장기 손상이 왔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동반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무증상 장기 손상에 대해서 특히 심장의 자심실 비대, 콩팥의 알부민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40에 90 이상의 환자라 할지라도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과 이런 그런 당뇨병이 있는 환자한테서도 이렇게 단백뇨라든지 이런 게 동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 치료 목표 혈압에 있어서 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치료 목표 혈압이 130에 80으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140에 90으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의 표적장기 손상이라든지 동반질환을 알게 돼서 이 환자가 고위험군이라는 걸 밝혀준다면 그 환자의 치료 목표 혈압이 이제 130에 80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그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병증이 동반된 또는 그런 동반질환이 동반된 고혈압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수축기 목표 혈압은 일반적으로 140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이항기 목표 혈압은 85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미세 단백뇨나 단백뇨를 동반된 경우에는 ACE 이니비터나 안지오텐신 차단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을 동반된 고혈압 환자한테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알부민뇨가 동반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알부민뇨가 동반된 환자한테서도 마찬가지로 ACE 억제제라든지 ARB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치료, 그래서 간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복부 대동맥류, 심부전, 자심실 비대가 동반된 고혈압 환자한테서도 140에 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동반질환 및 무증상 장기 손상에 따라서 그 고혈압 환자의 위험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동반질환과 무증상 장기 손상을 찾기 위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다.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고위험 환자라고 우리가 위험도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환자의 목표 혈압이 130에 80 미만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기적인 검사로 숨어있는 동반질환과 무증상 장기 손상을 찾아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이제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이 환자가 단순 고혈압인지 아니면은 이런 표적장기 손상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인지를 좀 저희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그 목표 혈압이 다르죠. 그래서 단순 고혈압은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런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140에 90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 130에 80 이하로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할 것인지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고혈압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혈관 안에 압력이 높은 거니까 이 혈관은 우리 온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의 모든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우리가 콩팥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같은 곳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겨난 환자들이 있는지, 그런 합병증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생겨나기 전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이제 좋은 검사가 소변 검사에서 이런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느냐를 보는 것과, 우리가 심전도나 아니면 심장 초음파를 보아서 우리가 LV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그 심비대가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가 있는 기관에서는 초음파를 반드시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심장 초음파가 잘 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게 LVH의 그런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심전도를 환자가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고, 만약 이런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혈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을 공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의 스트래티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이런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좀 하면서 환자에게 이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오늘 이런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의 현황과 가이드라인이 어떤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고혈압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능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킨 것인지,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오늘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혈압의 동반 질환,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것들 꼭 검사를 해봐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적장기 손상 등을 동반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또 치료를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혈압 치료를 할 때 항상 저희 고혈압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러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그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